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물뚝심송의 독재유산 답사기. 평소에 하던 대로 해야 돼요. 엄숙한 표정으로 인상 쓰면서 물뚝심송의 독재유산 답사기 하려다가 뭐 너무 그러지 말자, 자연스럽게 해보자 이러다가 연습이 안 되니까 꼬였죠. 네. 물뚝심송의 독재유산 답사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이렇게 할지도 그렇고. 그렇다고 저 제목을 말하다 갑자기 한숨을 푹 쉬면 제 자신의 그 재능에 대해서 네. 한탄을 하고 있었죠. 왜 나는 이렇게 발음이 잘 안 되고 그럴까? 뭐 이런. 아유, 왜 굉장히 훌륭하게 잘 하시는데 또 그런 말씀하시면 옆에 있는 사람이 참 민망합니다. 아니죠. 저는 메인 진행자이기 때문에 처음에 오프닝 멘트하고 그럴 때 그걸 제가 흡족하게 발음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더듬거리지 않고 읽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걸 한 기억이 별로 없어갖고 이런 거 생각할 때마다 좀 슬프죠. 근데 그게 저도 뭐 이렇게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네. 할수록 더 힘들더라고요. 그 발음 정확하게 하고 전달력 좋게 얘기한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피곤하고. 역시 아는 게 병이죠. 이럴 때는. 네. 그렇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그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수용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그 사실을 나열하는 거 이상의 이러저런 의미를 짚어가고 그러면서 지금 회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쪽으로? 점점 이야기가 산으로 가고 있는 거죠. 뭐 흔히 이렇습니다. 아, 산을 비하하시는 겁니까 지금? 산에 가면 건강해지고 좋긴 하는데 예. 사실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그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는 발생하지도 않은 방공포로 석방 문제로 전이 되더니 네네. 지난 시간부터 이제는 이제 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나 휴전 협정 뭐 이런 문제로까지 이제 비화가 되어서 네네. 가고 있는데 어디까지 가나 한번 가보기로 하죠. 예, 그렇죠. 예.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53년도로 해가 바뀌면서 그 전에까지 휴전 협정을 위한 협상은 결렬되고 네.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을 반대하고 있고 네. 뭐 미국과 소련의 입장 차이는 좁혀질 줄 모르고 네. 그래서 아이고 모르겠다고 다들 그냥 손을 떼어버린 그 교착 상태에 빠져버린 전황이 53년도가 들어서 그 해가 바뀌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제일 큰 변화는 역시 그 1월 달에 그 미국에서 트루먼이 물러나고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당선된 거. 예. 미국의 정권이 바뀐 겁니다. 그렇군요. 예. 아이젠하워는 그 미국 내 여론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이제 전쟁을 멈춰야 한다라는 아주 중요한 입장을 띠고 정권을 인수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노르만디 상륙 작전의 영웅이며 그 인기에 힘입어서 대통령까지 하게 된 그렇죠. 아이크. 네. 아이크죠, 아이크.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근데 또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소련에서도 스탈린이 3월 달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양쪽 사실 그때 당시에 냉전의 초창기인데 전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권력이 강한 두 머리가 바뀐 거예요. 그럼 소련도 내부에서 권력이 승계되는 과정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골치 아픕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저 멀리 떨어진 극동의 그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더 이상 전쟁 같지도 않은 대치마하고 있는 그 전쟁은 끝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급하게 퍼지게 된 거죠. 그럼요. 그 집안에서도 왜 집안에 병고가 생기면은 일단 벌려놓은 일들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일단 마무리하자 빨리. 어떻게 됐든 간에 이건 서로에게 아무도 도움이 안 되는데 이 문제를 너무 오래 끌지 말자. 라면서 중국도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이걸 더 이상 끌고 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중국도 사실 피해만 본 입장이거든요. 아, 중국이야말로 인명성 손실이 막대죠. 굉장했죠. 그 휴전 협상이 그렇게 해서 다시 재개되고 빠르게 급물살을 탑니다. 이래버리니까 급해진 것은 이승만이죠. 이승만은 휴전을 반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휴전을 반대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반대하는 스탠스를 보여줬어요. 공식적으로는 반대를 한 겁니다. 이게 서로가 다 이해하기 힘든 스탠스를 취한 거예요. 어떻게 전쟁 당사자, 우리 땅에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그 가장 큰 피해자 국가의 대통령이
자기가 먼저 나서서 휴전을 하자고 해도 부족할 판인데 네. 이 연합군들이 서로 막 국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휴전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거든요. 이 대목에서 이제 계속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했던 이승만의 이해하기 힘든 결정들을 한번 복기를 한번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네. 해방되면서 이승만은 정치적인 방법,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정권을 잡고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게 이제 뭐 건국이냐 아니면 뭐 재건국이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재헌을 했고 총선거를 했고 남한만의 단독이지만 그래서 이제 국가의 기틀을 잡은 겁니다. 이승만이 업적을 세운 건 맞죠. 근데 그 과정에서 재헌 의원들은 이 대한민국의 헌법의 형태를 내각 책임제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이승만이 영향력을 발휘해서 갑자기 대통령 중심제로 바꾸는 일이 있었죠. 이거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뭐 대통령 중심제를 하던 내각 책임제를 하던 그건 선택할 수 있는 사안들이니까 뭐 그럴 수 있구나. 용납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정권을 잡고 국가의 기틀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이승만이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그러니까 중점을 두고 추진한 일이 무엇인가? 국가가 처음에 생겼을 때 이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국방력을 키우는 것은 당연한 얘기죠. 당연하겠죠. 예. 북한의 김일성도 국가를 세우자마자 바로 인민군부터 창설하고 마오가 이끌던 팔로군에 있던 조선인 병력들을 흡수하고 무장 독립투쟁가들을 흡수하고 그래서 군대를 먼저 확충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 이승만은 과연 이 남한에서 국군을 만드는데 얼만큼 주력을 했는가? 이게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빈약했다는 거죠. 국방 경비대를 창설했고 연대급 연대가 연대별 그렇죠. 밖에 안 됐고 그리고 뭐 장비도 형편없었고 대대급 정도의 훈련도 돼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벌써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국가의 안보에 심각한 취약점이 발생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이걸 막을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일관되게 주장을 합니다. 미국이 남한의 안전을 보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대표가 남의 나라한테 우리나라 지켜달라고 쪼르는 것은 보기 좋은 모양새는 아니죠, 항상. 그럼요. 그럼 그렇게 일단 급할 때 조르더라도 뒤로는 국방력 확충을 위한 플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래 가야 된다. 그리고 미국한테 요청하는 것도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사태가 굉장히 위험하니까 물자를 좀 지원해달라. 뭐 이런 건 가능한 거죠. 예. 그런데 이승만은 지속적으로 정치에는 관심을 많이 두고 전쟁 직전에 총선거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지만 대패를 하죠. 뭐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국방에는 무관심한 거죠. 계속 국군 정보국에서는 남심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응도 안 하고 오히려 막 군인들을 막 휴가 보내고 뭐 이런 일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했고요. 막상 또 전쟁이 발생하니까 깜짝 놀라서 막 도망을 다녀요. 전쟁이 벌어질 걸 예측도 못한 거죠. 그야말로 혼비백산합니다. 예, 혼비백산했죠. 예. 근데 그 혼비백산에서 도망가서 부산으로 가서 또 한 일은 국회를 장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적들, 정적이라는 게 자신의 정치적 라이벌들인데 그 차기의 어떤 권력을 잡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제거하는데 아주 집중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전쟁 중에도. 자기의 권력 기반만? 예. 물론 이제 정치는 경쟁자를 제거하는 게 권력자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권력자라면 항상 우호적인 후임을 고려를 하죠. 권력은 고정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근데 후임을 고려하지 않는 정치가라면 벌써 독재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해석해도 가능하겠죠. 이게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 전쟁 말기에 이승만이 하도 이제 미국의 정책에 반대를 하니까 미국 측에서 이승만 제거 계획을 세웠다라는 게 밝혀졌거든요. 근데 이 제거 계획이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은 이유가 추일대사가 이승만을 제거했을 때 남한을 안정시킬 만한 권력자 후임이 없다. 이승만밖에 없다 사람이. 이런 결과를 유발한 겁니다. 자기 당 내에서도 자기 세력 내에서도 2인자를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보기에도 아이고 이승만이 없어지면 남한은 진짜 아수라장이 되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도 이해하기 힘든 행보를 보이는 겁니다. 오히려 그거를 하나의 카드로 내밀었을지도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뭡니까? 군령권을 남한테 줬어요. 전쟁이 발생하자마자 물론 이제 막 다급한 마음에 살아남기 위해서 그랬다고 이해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유엔군이라는 그 명분으로 그 다국적 군이 이제 남한 땅에 진주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연합군을 지휘할 수 있는 최종 지휘권은 자기가 갖고 있어야지 정상으로 그렇죠. 보여지는데. 일은 밑에서 하더라도 예, 예. 자기가 최종 결정을 자기가 실권이 없고 실제 국군 병력이 없다 하더라도 여긴 우리 땅이고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니까 내가 지휘권을 갖는다. 네. 대신 당신들의 조언을 100% 듣겠다.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유엔군은 생각하지도 않고 있었는데 먼저 가가지고 지휘권을 줍니다. 이것도 이해하기 힘들죠. 왜 이렇게 했어야 할까? 그러게 말이에요. 예. 예.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일성은 소련한테 그렇게 애걸복걸을 하면서도 결코 작전 지휘권은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었죠.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그럼요. 그야말로 100만 대군이라고 엄청난 병력을 지원받으면서도 네. 중국과 연합군의 성격을 띄었지. 그렇죠. 중국군한테 작전 지휘권을 준 적은 없어요. 네, 네. 항상 협동 작전을 폈지. 네. 뭐 이런 식인데 이승만은 그냥 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미국한테 남한의 안보를 보장하라고 조르기만 합니다. 그게 참 이게 얼마나 모순이냐면은 예. 국내에서는 가장 가부장적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이건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라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왕이나 뭐 아버지, 국부라는 네, 네. 이름을 즐기고. 예. 예. 이래 놓고서는 실제로 하는 행동은 아버지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죠. 빌어먹는 사람의 빌어먹는 가장의 모습을 보여준 예. 것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그 미국한테 남한의 안보를 지키라고 계속 요구하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와중에 네. 공개적으로는 자기가 국군을 이끌고 북진 통일을 하겠다고 주장을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네, 네. 북진 통일을 얘기하려면 자력갱생을 해야 되는 거고. 나를 따라라 그럼. 예. 사령관이 당신이 아닌데요. 이렇게 예. 된 거잖아요. 그 작전지휘권 유엔군에 줘버리고 네. 자기는 북진 통일하겠다고 그럼 혼자 걸어갈 건지. 앞뒤가 안 맞는 행보를 계속 보이니까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승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둘째치고라도 네. 지금 사실상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당사자인 유엔, 유엔에서도 중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저 사람은 뭔가, 네. 왜 저런 얘기를 하는 건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말에 발언에 예. 무게가 실리지 않을 테니까 무시를 하게 되는 거죠. 무시하게 되겠죠. 예. 예. 그러면서 이때 미국은 확실하게 이승만에 대한 정치적 신뢰를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포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때 상실된 그 신뢰로 인해서 나중에 몇 년 후에 한 7년쯤 후에 4.19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미국이 이승만의 구조 요청을 외면한다.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영원할 것 같은 국부 이승만, 이승만이 권력이 무너지는 데 있어서 이승만이 자기 권력을 포기하게 되는 순간은 네네. 미국이 자신이 내민 구원의 손길을 거절하는 순간 포기했다. 맞아요. 라고 되는 거죠. 네. 그때 미국이 왜 이승만을 안 지켜줬겠는가? 한국 전쟁을 통해서 보고 겪은 경험상 이 이승만이라는 나이 많은 정치인은 신뢰할 수 없다. 그렇죠. 차라리 젊은 군인들한테 맡기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됐을 거라고 추정할 수도 있죠.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예. 이 사람 나이도 많이 들었지만 그것보다도 도무지 관심은 마치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때도 그렇죠. 우리나라 조정은 종묘사직이라고 해갖고 자기 로얄 패밀리들의 안위만 걱정을 했지. 그렇죠. 진정 나라를 걱정하지는 않았잖아요. 백성을 걱정하지 않았잖아요. 요즘에 그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명량처럼 네네. 그 명량에 대해서 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지만 네. 대규모로 인기를 끌고 있는 건 사실이죠. 네네.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고. 네. 근데 거기서도 이제 그 선조의 역할이 네. 뭐 권율 정군의 병력이라든가 네. 남아 있는 그 조선의 육군 네. 또는 그 이순신이 이끌고 있던 수군 이 병력을 모아서 어떻게 대항을 할 생각을 안 하고 네. 계속 명나라로 구조 요청만 보내는 거죠. 심지어는 자기가 건너가려고 그랬었어요. 예. 그러니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병력을 스스로 지도자가 믿질 않는 겁니다. 이승만도 비슷한 현상을 보여요. 그 상황 판단은 빠른 건데 그것을 하기 전에 자기가 군령권 예. 중에는 통제권이 있잖아요. 예. 바로 먹이고 입히고 그러면서 교육 훈련을 시키는 군정권. 그렇죠. 군정권이죠. 예. 그걸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이 시간 전 시리즈에서 말씀드렸던 국민방위군 같은 거. 네네. 만약에 이승만이 진짜 각오를 단단히 했다면은 네. 국민방위군을 모집해가지고 그 병사들을 키워서 한국군 병력을 확충할 수가 있었던 기회입니다. 오히려 몇십만의 병력. 유엔군한테 예. 자 이것은 당장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 이것이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그리고 당신들이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렇죠. 꼭 우리가 육성해야 될 병력이니까 이것은 우리 병력이니까. 돈 다오. 예, 이 네. 병력들을 입히고 먹힐 무기를 주고 돈을 다오. 예. 싸움은 우리가 한다. 네. 라고 했으면 유엔군은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지원을 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네 그래서 병력을 안 넣어도 되니까. 그래서 6개월 예. 길게 6개월 1년 정도를 그렇게 양성을 시켰다고 쳐봐요. 예. 그러면은 상황은 달라지죠. 그렇죠. 예. 그 기회조차도 엄청난 뇌물과 부패로 얼룩진 그냥
그 수많은 젊은 생명들을 날려버리는 네. 쓰레기 더미로 만들어버리고 실패하고 맙니다. 네. 그럼 도대체 이승만은 그 시간 동안 무엇에 신경을 쓰고 있었는가? 이 시급한 전쟁 상황에서. 네. 예. 그러면서 뭐 부산에 내려가선 뭐 국회 파동 일으키고 자기 정적들 제거하고 국회의원들 막 잡아가고 막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진짜 무슨 대처를 했는지 모를 정도로 이해가 안 가는 행위를 계속 하다가. 자, 요 분이 좀 이해가 안 예. 되신 분은 지난번 회를 좀 더듬어 보셔갖고 예. 부산 이미시수도 또 처음에 이화장 예, 이런 그렇죠. 부분을 들으시다 보면 이 양반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행동을 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이해하기 힘든 그 기이한 행동들이 쭉 이어지는데 그 중에서 일관된 주장은 딱 그겁니다. 미국한테 네. 남한의 안전을 보장해달라, 남한을 지켜달라라고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게 예. 아주 선의로 해석하면은 예, 미국을 믿지 못해서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력을 믿지 못해서 여기서 미군이 손 털고 일어나면 우리 완전히 망하니까 어떻게든 내가 자존심이 뭐고 다 버리고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정말 몸을 내던졌다. 그러니까 나이든 노 정객이 네. 자존심을 버리고 네. 미국에 매달렸다라고 네네. 표현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국의 입장에서는 나이든 노 정객이 아니라 산신령이 와서 요구를 해도 네. 자신의 이익이 걸린 문제 아니면 안 움직입니다. 국제 정치를 그렇게 유약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미국은 분명히 남한을 전쟁 전에 자신들의 그 극동 방위 라인에서 제외시켰었어요. 에치슨 라인을 그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발생했고 미국은 자신의 판단 착오를 인정하고 유엔군들을 모아서 한국 전쟁에 참전을 합니다. 네. 참전을 했다는 것은 미국이 벌써 남한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상태인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한미상호 방위 조약을 해달라고 조르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운 거죠. 아니 우리가 이미 남한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네. 싸워달라는 조약을 왜 지금 해달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미국에선 그건 급한 거 아니다. 우리가 남한을 포기하고 있지 않은데 네. 왜 자꾸 그걸 지금 요구하느냐. 휴전 끝나고 논의해도 된다. 네네. 라고 밀었는데 이승만은 그걸 휴전 전에 해달라고 자꾸 요구를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의 결정체가 거기 있는 겁니다. 네. 그 얘기를 미국이 미적미적거리면서 안 들어준 거예요. 네네. 그건 지금 급한 게 아니고 우리는 저 포로 문제 빨리 얘기해가지고 휴전을 해야 된다. 네네네. 그랬더니 이승만은 그 포로 문제가 협상이 완료되면서 휴전협정이 맺어질까봐 네. 미국한테 크로스 카운터를 한 방 매기겠다는 기분으로 네. 사고를 칩니다. 그게 바로 방공포로 석방인 거죠. 왜냐? 지금 북한과 중공군과 유엔군 그 사령관들이 다 모여서 휴전을 위한 협상을 하는데 가장 골치 아프고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포로 교환 문제예요. 네. 근데 포로 교환 문제를 북한과 중공은 전원 무조건 송환. 네. 그러니까 자기네 포로는 다 돌려주고. 그렇죠. 니네 포로는 다 내려가라. 네네. 이걸 했었고, 이 미국 측에서는, 유엔군 측에서는 뭐라고 정했냐면, 포로를 선별 송환을 하겠다. 네. 중립국 심사위원들을 동원해서 자기들이 가고 싶은 대로 보내주겠다. 네. 이걸 주장했는데 그게 결렬됐잖아요. 예. 근데 53년도에 접어들면서 중공하고 북한군이 그걸 봐들이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 그렇게 해보자 한번. 네. 그런데 협상이 막 되는 거죠. 네. 이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 핵심적인 사안에 관련되어서 남한의 10여 개의 포로 수용소에 분산 수용되어 있던 방공포로를 석방시켜버리는 거죠. 무단으로. 그러니까 휴전 협정. 협정을 깨겠다는 거예요. 이 자체를 고춧가루를 확 뿌리는 거군요. 그러니까 휴전 협정을 못 맺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놓고 또 다른 소리를 하죠. 국내용으로는. 네. 저 방공포로들을 외국군들이 지지부진한 그 긴 협상에 맡겨놓을 수가 없다. 네.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그 자유대안으로 오고 싶어하는 그 인민군 포로들이 다시 북한으로 끌려갈지도 모른다. 나는 그걸 방공투사 입장에서 볼 수가 없다. 그러면서 유엔군 관할하에 있던 포로 수용소의 경비를 무시하고 한국군 헌병대를 동원해가지고 이 포로들을 막 무단으로 탈출시키는 겁니다. 탈출시킨 것뿐만 아니라 그 와중에 막 그 총격이 벌어지면서 몇십 명의 사망자가 생기죠. 네. 그런데 웃기는 것은 실제로 휴전협정에서 결론이 난 바에 의하면은 그 중립국 심사위원단은 잘 작동을 했어요. 네. 그럼 진짜 방공포로였다면 그 심사위원들은 난 남한에 가겠다라고 얘기하면 남한으로 갈 수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몇 달 안에. 네. 근데 그걸 왜 그렇게 땡겨서 하면서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광고를 하는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왜 그런 거죠? 결국은 휴전협상을 지연시키고 깽판을 치겠다 이거예요. 깽판치하고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죠? 그럼 미국이 급하니까 미국은 빨리 휴전을 하고 싶으니까 자신이 요구하던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해줄 거라 라고 믿은 겁니다.
이거는 이승만에 대해서 비판적인 쪽 아니라 이승만에 대해서 호의적인 쪽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게 말이에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얻어내기 위해서 방공포로라는 압박 수단을 동원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똑같은 얘기죠. 그렇군요. 문제는 그렇게 깽판을 쳤다고 해서 휴전협상이 결렬되거나 지연되지는 않습니다. 양쪽 다 무조건 굉장히 크게 화를 내죠. 네. 그 중국의 마오도 경로를 했다고 합니다. 네. 아이젠하워도 대놓고 막 비난을 합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그렇죠. 룰을 최소한의 지켜야 할 룰을 지키지 않은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 석방하고 이제 방공포로들이 탈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몇십 명의 사상자 이외에 네. 이승만이 이렇게 무단으로 방공포로를 석방해 버리는 바람에 네.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것은 어디서 벌어지는 거냐면 이 소식을 들은 마오쩌둥이 경로를 해가서 격분을 해서 네. 그 한국군 최소한 1만 명 이상을 사살해라. 전선에서. 아, 그러니까 큰 전투를 벌여갖고 큰 공세를 해라. 아, 예. 그 공세가 벌어지면서 굉장히 큰 피해를 쌍방이 큰 피해를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금성 전투입니다. 6.25 전세에서 손꼽히는 전투 중에 하나거든요. 금성. 예, 금성이라는 것은 강원도 김호하군과 화천군에 걸쳐 있는 북쪽으로 약간 돌출된 지역이었어요. 네네네. 근데 거기를 한국군 5개 사단 정도가 투입돼가지고 수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네네. 중공군이 거기다가 12개 사단을 투입해가지고 대공세를 펼칩니다. 와. 어마어마한 병력이, 그러니까 이 한국전쟁 말미에 벌어진 가장 큰 전투예요. 양측 합해서 17개 사단인데. 네, 17개 사단이 그냥 거기서 백병전을 벌인 겁니다, 아주. 와, 그럼 여기 10만 명이 훨씬 병력들이 모였다는 얘기예요. 대규모 투입돼가지고 전쟁을 그 막판에 진짜 다들 뭐 소대전, 분대전 막 이런 거 하고 있던 판에 사단전이 막 벌어진 거예요, 이제. 막 서로 폭격 엄청나게 쏟아붓고 막 남은 물자 다 써버리는 거죠, 막 여기서. 그렇게 한 결과, 이게 우리 측 기록에 의하면 한국군은 14,000명 정도의 사상자, 이거 죽은 사람, 다친 사람 합친 거고, 이 중 4천여 명이 포로가 됐다. 네. 우리 편 병력이. 네. 중공군은 오히려 더 많은 6만여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그중 800여 명 정도가 우리한테 포로로 잡혔다. 예. 이건 우리 측 기록입니다. 네네네. 중국 측의 기록에 의하면 한국군 측이 사상자가 한 5만 명이 발생하고 포로가 3천 명 정도 발생을 했다. 라고 기록됩니다. 전쟁통의 기록은 믿을 수가 없죠. 서로 믿을 수가 없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중공군이 더 많은 피해를 입었을 것 같아요. 예, 중공군이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거의 정설이고요. 왜냐하면 그때 화력 자체가 상대가 안 됐거든요. 상대가 안 됐죠. 중국군은 그냥 막 몸으로 밀고 들어왔을 거고. 유엔군은 일단은 그 제공권을 장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폭격 엄청나게 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이 기갑 전력이라든가 포병 전력이 대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밀집된 곳에서는 게릴라전도 소용 안 돼요. 소용없습니다. 그냥 뭐 무조건 포탄 퍼붓고 비행기 날라서 폭격하고 막 이래버리면 다 죽는 거죠, 그냥.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쪽 합해서 추가적으로 최소한 1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또 발생한다는 겁니다. 휴전협정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는 상태에서 아무 의미 없는 전투였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그때 막 그 마오가 화를 내고 펑더화이라는 그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이 있었거든요. 팽덕회. 팽덕회라고 우리 말로 하죠. 팽덕회가 유엔 측에다가 메시지를 보냅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한국군하고 정부를 통제할 능력이 있는 거냐. 아, 이런. 전쟁 중에 그런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노골적으로 이거 비꼬는 거네요. 비꼬는 정도가 아니라 모욕을 하는 거죠. 너희들은 한국군 관리 어떻게 하는 거냐. 협상 진행 중에 이런 게 어딨냐. 어떻게 애들을 관리했기 이 모양이냐, 니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밀고 들어오는 거죠, 그냥.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물론 이승만만의 이승만이 모든 책임을 다져야 될 거 아니죠. 네네. 그렇지만 서로 전쟁을 벌이고 그 전쟁하는 당사자끼리 모여서 협상을 하는 와중에 협상장에다 테이블을 엎어버리는 셈이니까. 그로 인해서 발생한 그 전투에 대한 책임은 이승만한테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또 이때 발생한 포로들은 그 휴전협정에서 그 포로 송환 회담에 포함되지도 못했어요. 그래요? 별도 취급을 당한 겁니다. 아. 너무 늦게 발생했으니까. 그렇군요. 이때 상당수의 국군이 포로로 끌려가서 존재하지 않는 포로가 됩니다. 그 중에 몇 명이 탈출하기도 하고 그때 뭐 아오지 탄광 끌려갔던 수기도 나오고 그게 바로 이 전투에 관련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 전에 공식화된 포로들은 상당수가 다 송환이 되죠. 또 그러니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해야 되는지 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렇군요. 근데 결국은 이 양반이 이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나 이런 사람이니까 내 말에 대해서 무시하면 안 돼. 그거 심하게 표현하는 사람은 그냥
방송 용어로 적합한지는 모르지만 노인네가 화낸 거죠. 자기 무시한다고. 네. 자기 그 협상장에 껴주지도 않고. 자기가 그 저 작전권을 넘겼으니까 못 끼는 건데. 최우선 캐스팅 보트 취급은 해줘야 되는데. 자기 말 안 듣고 자기들끼리만 막 협상하고 막 그러니까. 네. 뭐 그런 어떤 감성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거는 이렇게 옳은 평가는 아닌 것 같고요. 네네네. 예. 결국 아이젠하워는 그 휴전 협상을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 네. 이승만한테 약속을 합니다. 그래,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인 거 뭔가 해줄게. 네. 그 미국 입장에서는 별 차이도 없죠. 남한을 포기할 생각이 없으니까. 네. 당신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그 방위 조약 같은 거 맺어줄 수 있다. 남한 우리가 지켜줄 수 있다. 네. 그 조약도 맺어줄게라고 약속을 합니다. 대신 휴전 협정에 방해하지 마라. 추가적인 방해하면 우리 진짜 화낸다. 네네. 이렇게 하고 조건을 딱 제시한 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게 되면은 한국군의 작전권을 가지게 될 조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그렇게 탄생한 조직이 바로 한미연합사령부인데 흔히 우리가 말하는 한미연합사. 네. 그때 이제 그 한미연합사를 설치하고 아이젠하워가 조건을 달기를 한미연합사에선 절대 북침 전쟁은 하지 않는다. 이승만이 하도 북침 통일 얘기를 하니까. 네네네. 내가 이거 너 방위조약 다 맺어줄 건데 네. 한미연합사는 절대 북한으로 진격 안 해. 이래도 되겠냐? 네네. 그런 다음에 해준다. 라고 조건이 붙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근데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이 조건이 꼭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이승만이 북진 통일을 얘기하는 게 사실은 소련을 자극하고 중공을 자극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국제적으로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기로 했다라는 얘기 나오면 소련하고 중공은 반드시 그 얘기 한다는 거죠. 그럼 미국이 이승만이 북진한다는데 네가 그걸 동조할 거냐? 네네. 그럼 너희들이 북진하겠다는 얘기냐? 아니라는 확신을 줘라. 네. 그러니까 이제 한미합사를 만들게 했는데 그건 방어 조직이지 절대 그 북진하지 않는다. 네. 그건 믿어달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저라도 그렇게 하겠네요. 예. 그러니까 네. 이건 자연스러운 얘기예요. 그렇죠. 예. 네. 더군다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세계가 이렇게 냉전으로 가겠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너무 많은 피를 흘리고 그렇죠. 전비도 많이 쓰고 예. 예. 서로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태였으니까. 야, 좀 숨이라도 좀 예. 불리하지 최소한의 않겠는가. 안전 조치는 하자. 네. 서로 때리지 않는다는 약속은 하자. 뭐 이런 분위기였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그 한미 연합사의 한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이 다 들어가게 되고, 예, 그러면서 한국군은 한미 연합사의 지휘를 받는 이상하게 기형적인 체제가 유발되기 시작한 겁니다. 한미연합사령관은 미국인이 한미연합사령관은 미군이 하게 돼 있고, 네. 부사령관은 한국군이 하게 돼 있는데, 네. 조직적으로는 둘이 동등한 권한을 갖고 둘이 합의를 해야 결론이 네. 나게 돼 있지만, 네, 네. 실질적으로는 미군 사령관이 권한을 갖게 되는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한미연합사가 그 협정 막 진행되고 그러는 와중에서 미군이 뭘 자꾸 제시하냐면은, 그러니까 이승만이 북진을 좀 못하게 해라. 네. 이 사람 언제든지 도발할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또 하나 생겨난 좀 역사적 아이러니에 가까운 이상한 결과물이 또 있죠. 최근에 계속 문제가 됐던 NLL. NLL. 예, 네. NLL. 북방 한계선인데, 네. 이 NLL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이해하시는데, 보편적으로 다른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거는 북한과 우리 사이에 합의하에 맺어졌던 경계선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휴전선처럼. 예, 휴전선처럼. 네. 휴전선은 합의하에 한 거죠. 네. 근데 휴전협정 내용에는 NLL에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NLL은 아예 규정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에 기록되지 않은 성경 말씀이라는 그런 얘기인가요? 거죠. 예. NLL이 그어지게 된 배경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맥락에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한미연합사, 미국 측은 이승만이 북진을 못하게 막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 땅에서는 휴전선이 양쪽 합의하에 그어졌으니까 이거 넘어가진 않겠지. 네네. 군사정전위원회가 지키니까. 그럼 바다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서해 바다에다 NLL이라는 선을 선을 그어놓고 이승만에 통보를 한 겁니다. 한국 해군은 이 선 위로 올라가면 안 된다. 니네 이 선 넘어가면 쭉 이거군요. 그러니까. 그럼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고 다 없어.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질은 니네들 이쪽으로 내려오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북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니네 위로 올라가면 안 돼. 네. 그러니까 미국 측과 한국 정부 사이에서 벌어진 일의 결과물이지. 네. 북한이나 중국은 쟤들 왜 저러고 있지? 이러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본질이었군요. 예,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NLL이 지금 와서는 실질적인 영토선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된 결과는 정전위원회가 계속 지속되고 있었는데 이제 휴전 후에도 관리를 하니까 네. 거기다가 이제 이 NLL이 사실상 영토선이 막 돼가고 있는 과정에서 네. 북한 측에서 항의를 했어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럼 서해 해상의 경계선도 우리 합의를 하자. 네네. 합의가 없지 않냐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대로 바빠가지고 항의도 못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무력. 예. 그러니까 육군, 지상군은 어떻게 해볼 수가 있지만 바다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공군력, 해군력 이것은 북한이 아주 열세였거든요. 북한이 말을 못 꺼낸 거죠. 바다 그렇죠. 얘기니까. 그럼 다이다로 붙어보자. 그러면 할 말 없으니까. 협상하다가 우리 해군 병력이 해주 앞바다까지 가는데 그럼 경계선 그 위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북한이 할 말이 없거든요. 북한은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나중에 와서 우리는 그거 합의한 적 없다. 네. 라고 그럼 북한도 약간 치사한 거죠. 뭐 어쩌겠습니까? 예. 근데 그 본질은 그렇다는 겁니다. 네. NLL은 북한과의 합의하에 만들어진 선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도 문제의 소지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문제거리를 잔뜩 남겨놓고 가는 중이에요, 지금. 그렇군요. 이것을 가지고 정말 더 비열하게도 이것을 국내용으로 삼아갖고 이 말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참 잘 써먹었죠. 많이 써먹었죠. 네. 근데 이거를 사실 김영삼 정권 때나 이럴 때는 심지어 국방부 장관이 나와서 직접 설명도 했어요. 그렇죠. 이게 이런 것이다. 이건 영토선 개념이 아니다. 이거 흥분들 하지 마시라. 이건 정전협정에도 포함된 거 아니고 이건 우리 내부의 문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또 조선일보는 그 열심히 보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관심 없이 지나갔고 나중에 또 NLL을 다른 개념에서 또 막 써먹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일이 되니까 좀 안타깝죠. 그렇습니다. 화가 나는 점이고 이 기회에 그 NLL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이것 역시 어떻게 보면 이승만으로 대변되는 이승만이라고 하는 그런 독특한 캐릭터. 그 캐릭터의 이해하기 힘든 기이한 행동의 결과물로 사건이 이렇게 복잡해진 겁니다. 그래서 안전선을 미리 제발 이 선 바깥으로 올라가지 말아달라. 어떻게 보면 미군 입장에서 미군도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거기는 프래그머티즘이라고 하는 그런 기조가 있잖아요. 실용적인 이런 관점.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니들 도와주러 왔는데 니들이 우리를 괴롭히면 어떡하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좀 쿨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이러느냐. 뭐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결국 그 휴전 협정이 맺어지게 되죠. 근데 이 휴전 협정에 대해서도 뭐 사실 휴전 협정 내용은 거지간히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몇 가지 좀 재미있는 사안이 있는데 뭐 얼핏 말씀드렸기도 하지만 이 최종적으로 맺어진 협정문 문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영문판에는 아미스티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전이라는 용어가 쓰여요. 이게 아미스티스가 휴전이라는 뜻이고. 근데 한글판에는 전쟁을 멈추는 정전으로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공식적으로는 개념이 좀 약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휴전은 잠깐 쉬자는 얘기고 정전은 전쟁 끝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전이라는 건 전투 행위가 중단한다라는 것인데 정전이 조금 더 낮은 개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전은 정치적이거나 어떤 외적인 합의 없이 우리 싸우기 너무 힘드니까 군사 행위를 그만두자. 멈추자. 그러니까 싸우다가 야 잠깐. 손 때리지 말자. 너무 힘들어. 잠깐 앉아 있어 우리. 그게 정전이고 휴전은 우리가 이렇게 싸울 이유가 있냐. 우리가 싸움을 완전히 끝내지 못하더라도 잠시 멈추고 생각 좀 해보자. 말 좀 해보자. 이게 화해로 가는 첫 단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정전은 그런 게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휴전이 좀 더 강한 개념이죠. 근데 이거를 굳이 우리말 문서에 정전이라고 넣은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승만의 의중이 반영된 건지는 전혀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론성을 한다면은 갑자기 내가 힘을 얻어갖고 치고 올라가도 니들 할 말 없는 거다. 라는 개념이라는 그냥 거죠. 단순히 당시에는 번역상의 문제일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휴전 문제가 모든 협정 문서에는 서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서명을 살펴보게 되면은 북한군 총사령관, 중공군 총사령관, 유엔군 총사령관, 사령관 3명의 서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가 간의 조약인데. 근데 이게 국제법상 전시에 휴전 관련된 조약은 뭐 국회 비준이나 뭐 이런 게 필요가 없고 군 사령관의 서명이 있으면 효력을 발휘한다라는 게 다수설입니다. 이건 의미는 있어요. 휴전협정으로서 의미 있는 문서입니다. 문제는 전쟁 당사자인 한국 사령관의 서명이 없잖아요. 그러게요. 북한, 중국, 유엔군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승만이 유엔군 사령관한테 작전 지휘권을 넘겼다고 하더라도 군 영권을 넘겼지만 군 정권은 안 넘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 정권을 넘어서는 휴전협정 조인에 관련된 권한 같은 건 위임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군 사령관이나 대통령 서명이 없으면 이게 정상적인 휴전협정문이냐. 법적으로는 결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그 한국군 예. 총참모장이라던가 예. 그때 이때 백선엽이었는지 정일권이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사람이 예. 그 바지 구덩이를 예? 미군의 바지 구덩이라도 잡으면서 그렇죠. 예. 다 알겠는데 그래도 옆에 좀 앉아갖고 우리도 서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서명 좀 이거 좀 해다오. 협상에 안 끼겠다. 네. 우리가 당사국인데 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당신들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따를 테니까 서명이라도 좀 하게 해다오. 뭐 그랬으면 약간 또 달라졌겠죠. 근데 이 부분을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냐면 한국이 휴전협정에 그 한국 군사령관이 서명을 안 했다 하더라도 한국군이 그 상대국인 북한과 중공에 대해서 적대행위를 군사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작전지휘권이 지금 유엔군에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군은 무력한 상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한 달이 걸러서. 예. 한국군은 서명을 안 했으니까 한국군이 공격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근데 유엔군의 입장은 한국군의 지휘권은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서명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북한과 중국을 설득한 거죠. 그렇군요. 예, 이런 관점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법적인 휴전협정의 효력은 약하다. 그러니까 the jury로는 되게 약하고 사실상 그러니까 드팩토로는 휴전협정의 효력이 있다. 그렇군요. 뭐 이런 굉장히 복잡한 논란이 그 뒤에 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 북한 정권에서 남한 괴뢰라고. 북한에서 사실 북한은 좀 불안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이거 한국군 서명도 없는데 이거 유엔군 말만 믿고 서명해도 되는 거냐? 옆에서 또 이거 한국군은 유엔군 부하들이니까 상관없어요.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정치적으로는 쟤네는 서명도 없으니까 쟤네는 괴뢰 맞아. 뭐 이상한 애들이야 뭐 이렇게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이런 불안정한 상태가 해소된 것은 1972년도에 와서야 해소가 되죠. 1972년 7월 4일에 박정희 정권과 김일성 정권 사이에서 7사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할 때 상호 불가침에 대한 약속을 언급합니다. 서로 우리는 공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휴전협정이 완성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군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정전협정, 휴전협정이 이루어진 지 19년 있었던 이후에 휴전협정을 제대로 맺는 것도 수십 년이 걸렸고요. 그다음에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돼야 하느냐. 그럼 정전보다 약간 단계가 높은 휴전협정이 완성됐고 남북한 당사자 간의 불가침 조약도 사실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 뒤에 있는 뭐 6.15라든가 14라든가 여기서 상호 불가침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최종적으로는 그 평화협정을 맺어야죠. 그러니까 상대를 상대로 인정을 하고 난 너희들을 하고 싸울 생각이 없다라는 거를 서명을 해야죠. 그래서 휴전협정 폐기하고 평화협정 도입하자. 체결하라. 근데 그게 이제 거죠. 그게 어떤 법적 절차상으로 보면 그게 북한의 주장인데 사실 저는 그게 합리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는 근데 7사 때 그 불가침 조약을 맺었으니까 그걸로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계속 머릿속에 남아서 맴맴 도는 게 바로 휴전협정에 유엔군이 서명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유엔군, 특히 유엔군의 실세인 미국이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를 해줘야 된다. 그 북한군은 남한군이 쳐들어올 걸 걱정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군이 쳐들어올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렇겠네. 예. 우리는, 미군은 원래부터 북한에 안 쳐들어간다고 그러지 않았었느냐. 북한 쪽에서는 그걸 어떻게 믿냐, 미제국주의자들을. 언제 쳐들어올지 어떻게 알고. 그리고 사실은 한국 전쟁 때 엄청 당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크게 당했죠. 끝나고 나니까 멀쩡한 건물이 평양 시내에 세 채밖에 안 남았다. 남은 게 없었죠. 거의 폐허였죠, 완전히. 무서워할 만도 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휴전이 그렇게 어렵게 맺어진 다음에 미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이승만 정권과 함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을 하죠. 그리고 그 조약에 의거해서 한미 연합 사령부를 창설하고 그 한미 연합 사령부에 미군 사령관을 부임을 시키고 우리나라 남한 군대 체제가 한미 연합사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한미 연합사 체제로 바뀐 이후 이 남한군이 굉장히 그 다양한 문제점을 갖게 되는데 최근에도 뭐 이제 28사단에서 병사들이 막 자살을 하고 뭐 이런 문제 또 그리고 뭐 선임병이 후임병을 거의 고문에 가깝게 괴롭히고 그다음에 또 뭐 맨날 사회면에 나오는 게 그 군납 비리 또 이제 뭐 신무기 도입하는 과정에서 군 장성들이 연루된 부패 또 그리고 뭐 많죠. 사회적으로 뭐 재향군인회 같은 데에서 뭐 어떤 부정이 발생했다 뭐 착복이 있었다 뭐 이런 그 군 관련 모든 비리에 맥락을 추적해서 거꾸로 올라가다 보면은
저는 이 한미연합사 체제가 그 중에 상당 부분 원인을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것도 새로운 차원의 얘기네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한미연합사가 창설된 다음에 한 반백년이 넘었잖아요, 벌써. 네. 전쟁 직후에 만들어진 거니까. 그렇게 한미연합사 체제로 넘어가면서 남한의 대한민국의 국군은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겠네요. 왜? 그냥 뭐랄까 국군이란 군대라면은 네. 어떤 그 총괄 군 통수권자가 있어야 되고 그 군 통수권자가 군정권과 군령권을 확보해서 이 군대를 키워가며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분산돼 버린 거죠, 권한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네요. 몸은 멀쩡한데 네. 머리가 좀 비어 있거나 아니면 왼쪽은 다 멀쩡한데 오른쪽이 좀 부실하거나 그런 상태를 극복을 했어야 되는데 네. 이게 처음부터 대한민국 국군이 정상적으로 창설되고 뭐 외국으로부터 이제 물자 지원만 받고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해왔으면은 지금과는 사뭇 달랐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 이렇게 그 외국에게 일정 부분의 권한을 넘겨준 기형적인 상태로 군대가 창설되고 움직이는 바람에 네네. 그 문제를 우리는 반백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다. 그렇군요. 그런 상황에서 그 미군과 결합되어 있는 병력 운영을 항상 하다 보니까 네. 우리 군대 내부에 자체적으로 완결된 군사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못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예. 주한미군이 지금 주둔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우리의 부족한 전략, 그러니까 100의 전력이 돼야 되는데 예. 30이 모자르니까 30을 채워주는 것이다. 이게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전력이 모자라는 건 상관없습니다. 네. 모자라도 그러니까 지금 이 한미합사 체제에 대한 얘기는 제가 다음 시간으로 미루려고 하는데 예. 군대는 기본적으로 인사, 정보, 작전, 군수 4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 이게 뭐 관리가 또 있긴 하지만. 자, 사단 행정부형 출신 예. 우리 물뚝심송님. G1, 2, 3, 4입니다. 네네네. 근데 인사, 정보, 작전, 군수에서 네. 인사는 우리나라에서 다 하죠. 그렇죠. 뭐 장교 임명하고 이런 거 다 합니다. 예. 작전도 이제 우리나라 군대 움직이는 훈련할 때 훈련지, 평시 작전권은 우리나라 또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전시가 아니니까. 예, 전시가 아니니까. 네. 군수, 우리나라 뭐 군납 다 하고 우리나라 무자 다 보급합니다. 네. 정보가 지나치게 미국에 의존을 해요. 지금도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50년 동안 우리나라 한국군의 정보 능력을 성장시키지 못했어요. 아니 지금 조기 경보기도 도입했잖아요. 예, 뭐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네네. 결국 우리 육군 내부의 정보 인력이 사실상 미군이 주는 정보 자료만 해독하고만 있는 겁니다. 스스로 정보를 수집할 줄 몰라요. 결국 브레인의 문제군요. 예.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연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네. 우리나라 군대가 머리가 없다. 그런 게 이 군대 내부 정책 결정을 못한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군대의 기능,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의 기능에서 네. 정보 수집 능력이 빠져 있는 상태. 우연히 얘기한 게 아니고 치밀한 계산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시군요. 네. 네. 제가 원고를 미리 드렸지 않습니까? 가증스러웠네. 저는 그게 거의 언급이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미합사 체제 때문에 우리나라 군대가 뭐 미국에 애속되어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틀렸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미합사는 군정권도 없습니다. 네. 군령권 중에서 일부를 갖고 있는 거죠. 전쟁 때만 합니다. 예.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한미합사 부사령관인 한국인 장교가 그 사령관의 결정에 반대하면은 결정 못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도 그렇게 큰 권력을 갖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들은 현실적으로 권력을 갖게 돼요. 현실적인. 왜냐하면 우리가 주한미군을 남한 땅에 주둔시키고 주한미군에게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다 보니까 주한미군이 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할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전략의 그러니까 30% 빈 이게 아니라 전쟁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핵심적인 그러니까 그 중요 부품을 차로 따지면 아주 중요한 부품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완벽한 한 사이클을 구성할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걸 또 만들자고 시도를 하면 야, 그거 미군이 다 해주는데 왜 우리가 그걸 만들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논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필요도 없는 무슨 미사일을 도입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미군한테 정보를 의존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그쪽에서 야, 이거 필요한데 하나 사지? 그러면 사야 되는 거죠. 네. 그게 뭔지도 모르고. 아니 우리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아니 봐 우리랑 이렇게 하기로 돼 있고 너희들은 우리의 일부분이야. 사실 한국 전쟁 때도 그렇게 자랑하는 1사단장, 뭐 백선엽, 수도사단 이것은 미군에 배속된 전투부대였습니다. 독자적으로
작전한 게 아니라 미군이 다 정찰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저 한국군 그 장군 저쪽에 한 1,000명 보내가지고 공격 좀 하지.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고 뛰어가서 공격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보는 미군 보내면 많이 죽으니까. 예, 미군은 못 보내니까. 거기 좀 위험하니까 한 반 이상 죽을 걸.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서 반 이상 죽고 그러는 거죠. 그런 거죠. 예. 그런 다음에 미군이 가서 정리해주거나 아니면은 안전한 곳에서 포나 쏴대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몸을 부딪혀야 될 때 이제 한국군 보내고 이런 겁니다. 물론 그 유엔군 미국군의 역할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폄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미군이 그렇게 한미합사를 통해서 남한을 지원해주는 바람에 안전이 보장된 거 맞습니다. 네. 그건 우리가 인정할 거 인정해야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나치게 그 시스템에 의존하다 보니까 독자적인 전력을 만들 기회 자체를 빼앗겨 버렸다. 그래서 지금 별들이 퇴역한 별들이 전시작전권 이거 두려워하는 겁니다. 더 미루자 이거 우리 못 갖는다. 그랬을 때 이제 벌써 10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여태까지 뭐 했냐라는 건데 근데 그것도 사실 좀 약간 잔인한 측면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걸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육군 상병 출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평소에 계속 그렇게 미군에 의존해서 모든 걸 다 해왔는데 그걸 직접 만들어서 한번 해보라고 얘기를 하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자신이 없는 거죠.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출발한 얘기가 그 얘기죠. 방공 포로 이야기를 거쳐가지고 한미합사를 거쳐서 2014년 현재의 대한민국 군대의 문제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거 참 다시 돌아가서 빨리 정리하고 이제 좀 경치 좋고 슬픈 사연이 있는 곳으로 답사를 떠나야 되는데 하지만 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과거 독재자들이 한 번 잘못 끼운 첫 단추 때문에 현재까지 문제점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한테 주어진 독재의 가장 무서운 유산 아닌가. 모든 것을 우리가 이승만 탓이다라고 얘기할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지만 어떤 사건이 어떤 실수로 인해서 비꼬이기 시작해서 지금도 그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 맥락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 자, 물독심송님과 함께하는 독재유산 답사기. 오늘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누워서 지금 역사와 시공간을 넘나들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준비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댓글 달아주셨고요. 다 이렇게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럴 때 좀 의문 나는 거 있으면 그때그때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방송에서 반영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회원 관리 모드로 가보겠습니다. 회원 관리 모드입니다. 보자. PP5022호님, 그리고 서울 동대문구에서 샌느님, 용산구 효창원로에서 드리미님, 잼스님, 바꾸자 8282님, 무주 담담이님입니까? 잠깐만요. 당당히. 그리고 정스님이죠? 이분들이 모두 예배주합원으로 등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옛날에 완산주라는 이름으로 내려왔던 오래된 그런 이름, 완산. 명서사랑님께서, 그리고 또 서울 서초구 양재 이동에서 트래브송입니까? 브레이브송이군요. 그리고 브레이브송님, 인천 계양구 효성 일동에서 타이굽님, 이런 분들이 출처까지 맞춰주신 그런 진성조합원으로 등록해 주셨습니다. 유괴조합원이죠.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방송을 또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모두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서 저도 충분히 즐기면서 방송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